자, 심화 이론 과정 34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교재는 289페이지예요. 289페이지는 연습 문제 나와 있죠? 이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평균분산 결정법이다, 즉 지배의 원리에서 설명드리고 한계점이 있다, 즉 문제점이 있다 말씀드렸죠. 이를 우리가 더 이야기해서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연습 문제 어때요? 우리 시험에 출제된 기출 문제예요. 이걸 제가 주관식으로 바꿔놨다 뿐이다 생각하시고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문제 봅시다. 자,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에 대한 경상별 수익률이 다음과 같이 추정되었다. 지배의 원리한 의사결정과 문제점을 설명하시오. 이래 돼 있죠. 근데 주어진 조건을 봅시다. 자, 수익률이 나와 있네요. 먼저 상가입니다. 상가. 자, 그리고 오피스텔 아파트. 자, 이것은 새 투자 아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경상 호황 더 좋아질 수도 있는 이야기예요. 호황일 수도 있고, 자, 불황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더욱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확률이 주어져 있죠. 호황일 확률이 얼마입니까? 0.5다서 호황일 확률은 어때? 50%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불황일 확률 0.5죠? 이도 어때? 50%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때 호황일 때 이제 상가의 예상 수익률은 어때? 16%가 되겠지요. 자, 오피스텔은 12%, 그리고 아파트는 8%다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 불황일 때 예상 수익 나와 있죠? 6%, 4%, 다음은 2%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조건을 통해서 지배의 원리에서 의사결정을 내려보자는 이야기예요. 항상 지배의 원리다. 그럼 뭘 떠나야 됩니까? 기대 수익률과 위험과의 관계를 보고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 이것은 개별 투자에 우리는 뭘 구해야 됩니까? 기대 수익률을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주어진 조건은 기대 수익률 안 주어져 있죠? 이 조건을 통해서 기대 수익률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위험을 구해야 되겠지요. 위험, 주로 표준 면적값을 활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과 위험을 구해서 기대 수익률과 위험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내려보자. 항상 지배의 원리다 또는 평균상 결정법 나오면 뭡니까? 기대수익률과 위험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오로지 의사결정돼서 고려한 딱 두 가지라는 얘기. 뭡니까? 기대수익률, 위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 이런 개별투의 기대수익률 구해보자라는 겁니다. 개별투의 기대수익률 우리 지난 시간에 연습했죠?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발생할 확률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때 확률 여기다 이때 예상 수익률을 곱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예상 수익률을 곱해 주고 이럴 때 모두 더한 값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상가부터 계산해 봅시다. 우리가 메모리를 활용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겠지요. 자, 계산기 꺼내 보세요. 자, 먼저 또 새롭게 우리 계산에서는 A씨나 ON 이어떤 키를 눌러버린다 그랬죠? 누르시고 MC 몇 번 누른 다음에 출발하겠습니다. 상가입니다. 자, 호황일 확률이 몇 프로입니까? 50%죠? 0.5 곱하기 예상수 16%네요. 0.16 M 플러스. 다음 불황일 확률 50%죠? 0.5 곱하기 예상수 6%입니다. 0.06 M 플러스. 그리고 MR 눌러보세요. 얼마 나옵니까? 11%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대수익률 11% 이렇게 계산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또 이제 여기서는 우리말 비법이 있다는 걸 활용을 좀 해보시기 바라겠어요. 우리 비법인데 결국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개별투의 기대수익률은 발생할 확률로 가중평균 수익률이에요. 확률로 가중평균 수익률인데 확률이 어때? 5대 5란 이야기예요. 근데 5대 5일 때만큼은 우리가 비법을 또 활용을 해보자. 만약에 확률이 4대 6입니다. 또는 7대 3입니다. 이건 안 통해요. 안 통하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메모리를 활용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발생 확률이 5대 5로만 주어지면 우리는 이렇게 해서 잽싸게 구해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16%죠. 호황일 때. 불황일 때 예상수익 얼마입니까? 6%죠. 무조건 둘 더하세요. 둘 더해서 2로 나눠버리면 어때? 기대수익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자, 그럼 보세요. 16에 6 더하니까 얼마입니까? 22죠. 1로니까 어때? 11이다. 그래서 기대수익 11%다. 이렇게 잽싸게 구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 이는 언제 경우입니까? 확률이 5대 5로만 주어질 경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이제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 우리 기대수익 이제 계산기 없이도 바로 구할 수 있겠죠. 이제 구해봅시다. 자, 이제 5대 5로 주었으니까 당연히 예상수익 둘 더했을 때 2로 나누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12에 4 더하니까 얼마입니까? 16이 되겠죠? 1로니까 얼마입니까? 8%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겁니다.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자, 확률이 5대 5로 주어졌어요. 5대로 주어졌으니까 당연히 예상 수익률 둘 더해서 어때? 2로 나눠버리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8에 2 더하니까 얼마입니까? 10이 되겠죠. 이러면 얼마입니까? 5%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우리는 이제 개별턴의 기대수익률 구해냈습니다. 구해냈고 다음 이제 표준편차 위험을 구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개별턴의 표준편차 구한다. 깨끗이 포기한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이제 확률이 이처럼 5대 5로만 주어지면 완전히 우리를 위한 문제예요. 5대 5로만 주어졌을 때 이때도 계산기 없이도 우리가 바로 표준편차 이 값을 구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5대 5로만 주어지면 어떻게 그렇습니까? 무조건 예상수율 큰 거에서 기대수율 빼주면 표준편차 값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우리 비법이에요. 자, 보세요. 상가입니다. 상가는 예상 수익률 16%, 6%죠? 이 큰 게 뭡니까? 16%죠. 여기서 기대 수익률 11% 이걸 빼주면 얼마 됩니까? 5%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5%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잽싸게 표준 편차값도 구할 수가 있다. 이때도 마찬가지 5대 5일 때만 통하는 겁니다. 확률이 5대 5일 때만 통한다. 4대 6, 7대 이런 건 안 통한다 그랬어요. 그땐 깨끗이 포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5대 5로만 주어지면 완전히 우리를 위한 문제다 생각하시고 이제 표준 편차는 예상 수익률 둘 중에 큰 거에서 기대 수익률을 빼주면 되겠다라는 거. 물론 기대 수익률에서 예상 수익률 작은 것 빼도 결과치는 똑같아요. 그건 혼동이 되니까 그냥 예상 수익률 큰 거에서 기대 수익률 빼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오피스텔 표준 편차값 계산해 봅시다. 어때? 확률이 5대 5로 주어지죠. 이때만큼은 어떻게 한다? 예상 수익률 둘 중에서 큰 게 있죠. 큰 거에서 그래서 기대 수익률 빼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12에서 8 빼주니까 표준 편차는 어떻습니까? 4%가 되겠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다음 이제 아파트입니다. 자, 확률이 5대 5로 주어졌으니까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예상 수익률 둘 중에서 큰 게 있지요. 얼마입니까? 8%. 여기서 기대 수익률 5%대 빼주면 되겠다. 그럼 8에서 5 빼주니까 얼마입니까? 3%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어때? 5대 5로만 주어진다면 잽싸게 기대 수익률 위험을 구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기대 수익률과 위험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집에 올리께서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때? 해볼만 하겠죠?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비법을 꼭 좀 활용을 해보시기 바라겠고, 다음은 우리가 이제 처럼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에 대한 기대 수익률과 위험을 다 구했습니다. 그럼 자, 기대 수익률과 위험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내려보자. 즉, 지배 원리가에서 의사결정을 내려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배 원리 1번, 2번, 3번 케이스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1번 케이스는 뭡니까? 기대 수익률이 동일할 경우죠. 2번 케이스는 위험이 동일할 경우였어요. 3번 케이스는 하나의 투자니 기대 수익률이 높지만 위험이 작은 경우였죠. 이 같은 경우에는 지배 원리가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케이스에 해당해서 지배에 당한 게 있으면 바로 투자 대상에서 배제시키버리면 되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4번 케이스가 있었어요. 4번 케이스는 어느 하나의 투자니 다른 투자보다 기대수는 높고 위험도 크다는 이야기죠. 이처럼 어느 하나의 투자니 다른 투자보다 기대수는 높고 위험도 더 크다는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는 지배 원리가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지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1번 케이스에 의해서 지배 당하는 게 있는가 없는가 살펴보자는 이야기예요. 1번 케이스는 뭐였습니까? 기대 수익률이 동일한 경우였죠. 이 투자 보니까 기대 수익률이 어떻습니까? 다 다르죠? 그럼 1번 케이스에 의해서 지배당은 없네요. 다음 2번 케이스에 의해서 지배당이 있는가 찾아봤더니 2번 케이스는 뭡니까? 위험이 동일한 경우였지. 다음 보세요. 이제 위험이 동일한 경우 자 찾아봅시다.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2번 케이스에 의해서 지배당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참 실수하는 게 바로 3번 이 케이스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게 있다 없다 이걸 찾는데 이걸 못 찾기 때문에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자 3번 케이스는 뭐였습니까? 자, 이 경우였죠. 어느 하나의 투자안이 즉 A 투자안이 B 투자보다 기대 수익이 높지만 A 투자안이 B 투자보다 위험은 더 작은 경우다. 이때 당연히 위험은 더 적게 부담해서 더 높은 수익이 기대되니까 뭘 선택합니까? A를 선택한다. B는 지배에 당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배율이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해서 지배에 당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이걸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찾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위험이 가장
작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비교하는 게 유리한 방법이에요. 그럼 자, 위험이 가장 작은 뭡니까? 아파트지요. 다음 오피스텔, 다음 상가다.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비교를 해보자. 그럼 먼저 아파트와 네, 오피스텔. 자, 이걸 비교해서 3번. 예, 이 케이스에서 지배 당하는 게 있는 겁니다. 살펴봤죠? 자, 그리고 나서 오피스텔과 상가 비교해서 3번. 이 케이스에서 지배 당하는 게 있는 겁니다.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이제 위험이 가장 작은 아파트와 그다음 오피스텔 비교해보자. 비교해보니까 여기 보세요. 오피스텔이 아파트에 비해서 기대 수익도 더 높죠? 위험도 더 크다라는 이야기야. 그럼 결국 오피스텔이 아파트에 비해서 기대수도 더 높고 위험도 크더라. 결국 어느 하나 투자니 다른 투자보다 기대 수익도 더 높고 위험도 더 크더라. 몇 번 케이스입니까? 4번 이 케이스에 해당이 돼버리지요. 그럼 결국 이제 4번 이 케이스가 되니까 결국은 서로를 지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아파트와 오피스텔 이 투자 중에서는 지배 당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지요. 없다. 다음 이제 오피스텔과 상가를 비교를 해봅시다. 오피스텔 상가 비교하니까 상가가 오피스텔에 비해서 기대 수익도 더 높죠? 다음 위험도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상가가 오피스텔에 비해서 이 시험 어때? 기대 수익도 더 높고 위험도 더 크더라. 역시 몇 번 케이스입니까? 4번 케이스가 돼버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4번 케이스니까 결국은 오피스텔과 상가 이 중에서도 서로를 지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지배당하는 게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그럼 결국은 어떤지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 이 세 투자 모두가 어때? 서로를 지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결국 3번 케이스에서 지배당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결국은 이 사례 보니까 1번 케이스에서도 지배당하는 게 없고 2번 케이스에서도 지배당하는 게 없고 3번 케이스에서도 지배당하는 게 없더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모두가 서로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 이 투자 중에서 지배 원리께서 지배당해서 투자 대상에서 배제된 투자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서로를 지배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 모두가 어때? 지배 원리를 어때? 충족을 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왜? 이 세 투자 모두가 서로를 지배할 수 없죠? 지배당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에서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 모두가 지배 원리를 충족을 하게 된다. 그럼 이 중에 지배 원리가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게 문제점이 되겠지요. 우리가 이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변동기술을 활용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변동기술은 우리 어떻게 본다 그랬습니까? 변동기술은 기대수익 1로 맞췄다 그랬죠? 1에 기대수익을 얻기 위해서 위험을 얼마나 부담하느냐 이 문제가 되겠지요. 상상 기준의 분모값이라 했죠? 분모는 뭡니까? 기대수익률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자는 위험, 표준 편차가 되겠다. 그러면서 표준 편차를 기대수익으로 나눠주면 우리가 이제 변동기술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제 하나씩 우리 변동기술 계산해 봅시다. 자, 먼저 상가입니다. 상가는 표준편차 얼마입니까? 5%죠? 기대수익 11%다. 단위 같으니까 생략하고 표준편차를 기대수익 나눠주면 되죠? 그럼 5 나누기 11 해보세요. 자, 5 나누기 11 하시면 얼마 나옵니까? 약 0.45 정도 나온다 할 수 있겠지요. 자, 0.45 정도 되겠다는 겁니다. 다음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은 표준편차 나누기 기대수익이죠. 4 나누기 8 하시면 되겠어요. 계산기가 필요 없죠. 0.5가 되겠다는 겁니다. 0.5. 다음 아파트 계산해 봅시다. 아파트 표준편차 나누기 기대수익률이다 할 수 있겠죠. 그럼 3 나누기 5 해보세요. 3 나누기 5 하면 역시 계산기 필요 없죠? 얼마입니까? 0.6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이제 변동기술 다 구했어요. 변동기술은 뭐였습니까? 똑같은 기대수익 1을 넣기 위해서 위험을 얼마나 부담하느냐. 이게 되죠? 그래서 변동기술은 높을수록 낮을수록 유리한 투자이다. 자, 어때? 이 세 투자 모두가 어때? 모두가 기대수익 1로 맞췄죠? 1로 맞추고 위험을 얼마나 부담하냐. 그럼 이래 기대수익에서 상관 어때? 0.45의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고 오피스텔은 0.5의 위험을 부담하고 다음 아파트는 0.6의 위험을 부담한다. 그래서 변동기술은 낮을수록 유리한 투자안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제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알 수 있겠죠. 지배 원리 이과에서는
이제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 서로서로 지배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 그렇지만 우리가 변동기술을 고려한다면 이제는 어때?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동기술을 고려한다면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아파트를 선택할까요? 상가를 선택할까요? 그렇죠. 상가를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동기술을 고를 경우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상가를 선택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하나를 우리가 선택을 해볼 수가 있더라. 결국 변동기술 1통해서 평균상대법 지배원리의 한계점, 즉 문제점을 극복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은 우리가 또 이제 위험 회피 성향을 고려를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자, 이처럼 위험 회피 성향을 고려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럼 같은 위험 회피형 투자 중에서 공격적 투자자 있고 보수적 투자자가 있죠. 공격적 투자자는 무엇을 하니까 더 많은 위험 부담에서 높은 수익을 얻고자 하겠죠. 그래서 공격적 투자자는 어땠냐? 상가를 선택을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반면 보수적 투자자라면 더 적은 위험 부담에서 낮은 수익을 얻고자 하겠지요. 그래서 보수적 투자자라면 아파트를 선택을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변동기술을 고려하느냐? 자, 위험 회피 성향을 고려. 여기 따라서 선택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자, 공격적 투자자다, 보수적 투자자다 관계없이. 자, 이것은 위험 회피 성향 이걸 고려한 게 아니라 변동기술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공격적 투자자, 보수자 모두가 뭘 선택합니까? 상가를 선택을 하겠죠. 상가를 선택한다는 이야기. 그렇지만 변동기술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이게 위험 회피 성향 이것만 고려한다면 공격적 투자자는 상가, 보수 투자는 아파트를 선택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아마 이분도 조금 혼동이 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학원 강의를 하다 보니까 혼동이 좀 되신 분들이 계시더란 얘기.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 위험 회피 성향 이런 걸 고려하지 않겠다는 얘기.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변동기수만 고려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변동기수만 고려한다면 공격적 투자, 보수는 모두가 어떻습니까? 상가를 선택하겠죠. 그렇지만 변동기수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오로지 위험 회피 성향만 고려하겠다. 이때는 공격 투자는 상가, 보수 투자는 아파트를 선호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서 어떤 방법을 우리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선택 결과는 경우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평균상대법 지배원리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포트폴리오 이론도 등장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289페이지에 나와 있는 연습 문제 이걸 한 번 더 설명드렸어요. 어때요? 자, 이분은 사실 계산 문제 대비하자 이런 의도도 있지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평균상대법 즉 지배원리의 문제점이다. 이걸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극복하는 방법들이 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런 문제를 풀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대5로만 발생 확률이 5대5로만 주어진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만의 비법을 활용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풀 수 있다 생각하시고 5대5로 주어질 때만 연습을 좀 해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교재도 해설에 공식 다 들어있죠? 그러나 우리만의 비법을 활용한다면 이 공식 다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다 필요 없이 활용을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연습 문제까지 풀어드렸고요. 다음은 여름교재 29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290페이지 보시면 2번 챕터 포트폴리오 이론이다 소개되는데, 자, 2번 챕터 포트폴리오 이론 옆에다가는 별표 6개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설명을 드렸어요. 자, 포트폴리오 이론이 왜 나오게 됐을까? 배경을 설명드렸죠? 결국 뭡니까? 평균상대법 지배 원리가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없었더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이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등장한 게 바로 뭡니까? 포트폴리오 이론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평균상대법 지배 원리가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없었을 때 이때 포트폴리오는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론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선택 이론에 대해서 학습할 수가 있어야 되겠지요. 또한 포트폴리오는 뭘 얘기합니까? 분산 투자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한 자산에 집중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여러 자산에 나눠서 투자하는 기법을 말한다는 겁니다. 뭐 됩니까? 한 자산에 집중 투자했을 때 발생하는 위험을 여러 자산에 나눠 투자하면서 줄여보기 위함이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관리에서는 위험에 대해서도 학습이 될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관리는 크게 두 측면에서 우리가 학습합니다. 포트폴리오 위험에 대해서
먼저 학습하고 다음은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는 선택 이론에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를 학습한다 생각하시고 다음 또 우리가 이 문제 한번 생각합시다. 이제 부동산은요. 부동산은 자 부동성이란 특성이 있습니다.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 하여튼 부동성이란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부동성이란 특성에서 시장은 어떻습니까? 시장은 지역별로 분화되는 부분 시장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은 지역적 시장 또는 국지적 시장이다 할 수 있겠지요. 이처럼 시장이 지역별로 분화돼서 부분 시장으로 존재하니까 지역별로 우리가 분산 투자할 수가 있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동일한 지역이라 할지라도 어떤지 유형별로 부동산 시장 또 분화된다서 부분 시장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것은 강남의 부동산 시장 할지라도 주거용 부동산 시장, 상업용 부동산 시장 이처럼 유형별로 또 분화가 돼서 그래서 부분 시장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부동성이다. 즉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이런 특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부동산은 지역별, 유형별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일종에서 위험을 줄여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위험을 줄여볼 수가 있다. 앞으로 또 배우지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의미입니까? 비체계적 위험을 줄여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혹 모의고사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자, 부동산은 부동성이란 특성을 해서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가 없다. 이런 질문입니다. X 잘못되어 있죠. 자, 부동성이란 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별, 유형별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 내용이 여러분 교재 양호로 1번 포트폴리오 이론의 의의다. 여기에 소개되는 내용이 되겠어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이것은 부동산 유형별 분산 투자뿐만 아니라 지역별 분산 투자도 위험을 낮출 수 있다. 그래서 부동산의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유형별로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위험을 줄여볼 수 있다.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양고로 2번이에요. 양고로 2번은 포트폴리오 위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부터 또 하나씩 설명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 바랍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의 위험이다 표현하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는 먼저 체계적 위험이라는 게 있고 다음은 비체계적 위험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두 가지인데 이 둘을 포함해서 포트폴리오 총 위험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포트폴리오 총 위험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앞서서 배웠지만 부동산 투자에는 여러 가지 위험들이 따른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사업상 위험이다 또는 경영 위험이라는 것도 있죠. 여기는 시장 위험도 있고 운영 위험도 있고 위치적 위험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금융적 위험도 있고요. 법률적 위험도 있고 이자율 위험도 있고 다음은 유동성 위험도 있고 인플레이션 위험도 있고 등등등 여러 가지 위험들이 다 배웠죠. 이 같은 위험들이 포트폴리오 구성했을 때는 체계적 위험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비체계적 위험에 해당되는 것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여기는 시장 위험이다. 이는 어떻습니까? 체계적 위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운영 위험이다. 이는 뭡니까? 체계적 위험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을 먼저 구분할 수가 있어야 하는 이야기예요. 자, 이건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봅시다. 특정한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면 특정한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특정 부동산에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특정한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쳐주는 걸 우리가 체계적 위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특정한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특정 부동산에만 영향을 미치는 걸 비체계적 위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면 이로 인해서 부동산의 가격은 하락한다 할 수 있겠죠. 밑에 보세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는 게 결국 뭡니까? 하나의 사건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건이다. 그때 부동산 가격은 하락한다는 이야기야. 하락한데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할 것인가? 특정 부동산만 하락할 것인가? 이게 문제네요. 자, 이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는 이야기야. 이때는 어때? 시장 전반적으로 가격이 하락한다. 할 수 있겠죠. 결국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같은 위험을 우리가 뭡니까? 체계적 위험이란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또 우리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금리, 즉 이자율이 상승한다는 이야기예요. 이자율이 상승한다는 겁니다. 그럼 자, 이로 인해서 자, 부동산의 수요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자, 보세요. 금리 이자율이 상승할수록 이자 비용 부담이 많아지겠죠? 따라서 돈 빌려서 살려고 합니까? 안 하겠죠? 그래서 부동산 수요는 감소한다라는 이야기.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보세요. 자, 이처럼 금리, 즉 이자율이 상승했다. 이 자체가 특정한 하나의 사건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로써 부동산 수요는 감소한데 시장 전반적으로 감소할 것인가? 특정 부동산만 감소할 것인가? 이 문제지요. 어때? 시장 전반적으로 감소할 수 있겠죠?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특정한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시장 전반적으로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걸 우리가 체계적 위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체계적은 시장 전반적으로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흔히 시장 위험이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자,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친다 그랬죠. 그럼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데 섞어놔 봐야 위험을 줄여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없는 위험이 된다는 겁니다. 즉 분산 불가능 위험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할지라도 피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 결국 체계적 위험은 줄여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지요. 아무리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체계적은 줄여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 그래서 이것은 체계적 위험에 대해서는 자, 위험에 대한 대가, 즉 위험에 대한 보상이 따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체계적 위험에서는 위험에 대한 대가, 위험에 대한 보상이 따르게 된다. 왜? 아무리 포트폴리오 구성해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위험에 대한 대가, 위험에 대한 보상이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보죠. 여기서 체계적 위험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때 증가는 이 위험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 위험의 대가가 따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우리 배웠네. 위험에 대한 대가, 위험에 대한 보상이 바로 뭡니까? 위험 할증률이지요. 자, 우리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무위험률에 위험 할증률이 더해지고 여기에 예상된 인플레 보상률 반영해서 투자자의 요구 수익이 결정이 된다. 이때 무위험률은 오로지 시간에 대한 대가가 되겠죠. 그리고 위험 할증률이 뭡니까? 위험에 대한 대가가 되겠다. 위험에 대한 보상이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체계적 위험이 커지면 클수록 이 커지는 위험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상이 따르게 된다. 위험에 대한 대가, 위험 보상이 따르게 되느냐에 따라서 위험 할증률이 상승을 하게 된다 할 수 있겠죠. 좀 위험 할증률이 상승하면 당연히 더해주는 게 뭡니까? 투자자의 어떻습니까? 요구 수익률은 상승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체계적 위험이 커지면 커질수록요. 이처럼 체계적 위험이 커지면 커질수록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상승을 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체계적 위험과 요구 수익률 사이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비례 관계에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체계적 위험과 요구 수익률 사이는 비례 관계에 있다는 걸. 이를 가리켜서 우리가 흔히 뭘 표현합니까? 자, 위험 수익의 상쇄 관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결국 위험 수익의 상쇄 관계라는 것은 위험과 수익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다? 비례 관계에 있다 생각하시고 포트폴리오에서 위험 수익의 상쇄 관계다. 그럼 위험과 수익 관계가 비례 관계에 있다는 거. 이때 위험은 뭘로 합니까? 결국은 여기는 체계적 위험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체계적 위험과 요구 수익 사이는 어떤 관계? 비례 관계에 있다서 체계적 위험이 커지면 클수록 투자자의 요구 수익 상승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서 체계적 위험과 조심하세요. 포트폴리오에서 위험 수익의 상승 관계다. 그래서 위험과 수익과 관계는
비례 관계에 있다. 이때 위험은 뭘 의미한다 했어요? 체계적 위험을 의미한다 했으면서 체계적 위험과 요구설 사이는 어때? 비례 관계에 있다. 그래서 체계적 위험이 커지면 갈수록 투자자 요구는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럼 이 같은 체계적 위험을 야기한 요인들이 있죠. 우리가 앞서 설명드린 여기 있죠. 부동산 경기 변동이라든지 경기 변동이지. 다음 여기서 이제 금리 즉 이자율 변동이 있지요. 다음은 인플레이션 뭐 등등등이 체계적 위험을 야기하는 요인들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에 A라는 임대용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B라는 임대용 부동산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처음으로 따른 여기에 C라는 임대용 부동산이 있다라는 겁니다. 있다. 이때 A라는 임대용산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화재를 보호하는 동안은 임대 안 되겠죠? 인근에는 B는 반사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겠고, 자, 멀리 떨어진 C는 때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이제 자, 처음 A라는 임대용산에 화재가 발생했다. 이 자체가 돼. 특정한 하나의 사건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처음 특정한 하나의 사건이었을 때 이 자체가 자, 시장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쳐줄까요? 즉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까요? 아니면 특정 부동산은 영향을 미칠까요? 그렇죠. 특정 부동산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참 영향을 받는 것도 있고 안 받는 것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저 특정 부동산 영향을 미친다. 참 특정한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특정 부동산은 영향을 미치는 위험이 있다는 이야기. 이걸 가려서 우리가 뭡니까? 비체계적 위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체험은 특정 부동산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별 위험이다 또는 고유 위험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비체계적 위험은 영향을 받는 것도 있고 안 받는 것도 있다니 섞어 놓으면 줄여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 이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영향을 받는 것도 있고 안 받는 것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있다. 섞어 놓으면 줄여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체험은 뭡니까? 피할 수 있는 위험이다라는 겁니다. 피할 수 있는 위험이다. 즉 분산 가능한 위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피할 수 있다는 얘기, 즉 비체험은 줄여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 정리 먼저 한번 합시다. 여기서 포트폴리오 위험에는 피할 수 없는 위험이 있고 피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이야기. 이때 피할 수 없는 위험은 뭘 얘기합니까? 체계적 위험을 의미한다. 그래서 아무리 포트폴리오에서 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가 없다는 이야기. 피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피할 수 있는 위험이 있지요. 피할 수 있는 위험 뭡니까? 비체계적 위험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체험은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피할 수 있다. 줄여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우리 포트폴리오 구성에도 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 없다 그랬죠? 비체험은 줄여볼 수가 있더라. 그럼 지금 비체계적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포트폴리오에 총 위험도 줄어든다 할 수 있겠지요. 그렇죠?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은 일정 수준 이하로는 절대 줄어들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뭐 때문일까요? 바로 체계적 위험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역으로 또 이름이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참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이 어때? 감소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이 감소한 결국 뭐 때문입니까? 비체계적 위험이 어때? 감소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흔히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이 감소하는 것은 체계적 위험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OX, X 잘못되어 있지요. 아무리 포트폴리오 구성에도 체계적이면 줄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게 없다. 결국은 포트폴리오 총 위험이 감소는 뭐 때문입니까? 비체계적 위험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비체계적 위험은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피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위험에 대한 보상이 따릅니까? 따르지 않습니까? 따르지 않는다. 위험에 대한 보상은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분은 참고만 하시고요. 자, 다음은 여튼 우리는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결국 어때? 비체험을 줄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줄 것인가?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자산수를 늘려간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자산수를 늘려감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불필요한 위험이 있더라. 지금 통계적으로 불필요한 위험은 뭡니까? 바로 비체계적 위험을 뜻하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불필요한 위험이다. 여튼 비체계적 위험이 어때? 감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자 보세요. 이처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수를 늘림에 따라서 자, 통계적 불필요한 위험이다. 비체계적 위험이 감소한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자산수를 늘린다 할지라도 체계적 위험은 줄어드니까 안 줄어드니까? 안 줄어드는 거예요. 뭐가 줄어듭니까? 바로 비체계적 위험이 줄어드는 것이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구성은 자산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비체계적 위험은 감소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를 가려서 우리가 뭐라 배울 것인가? 바로 위험 감소 효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위험 감소 효과다라고 표현하고, 뭐 다른 말로 분산 투자 효과다. 줄여서 분산 효과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분산 투자는 포트폴리오죠.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 효과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자, 여기 보세요. 얘는 자, 위험 감소 효과다, 분산 효과다, 포트폴리오 효과다. 모두가 같은 의미가 되는 거지요. 모두가 같은 의미다. 뭘 이야기합니까? 바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자산수를 늘림에 따라서 비체계적 위험이 감소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모두가 같은 의미다라는 겁니다.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자산수를 늘림에 따라서 비체계위 감소한 것을 말한다는 거죠. 이때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자산수를 늘린다는 얘기는 이런 의미예요. 내가 A 부동산과 B 부동산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했어요. 이때 여기 이제 C 부동산을 편입을 시킵니다. 어때? 자산수가 더 늘었죠? 다음 D 부동산을 편입을 시킵니다. 자산수 때 더 늘어난다 할 수 있겠죠? 이제 자산수가 늘어난다 이런 의미예요. 됐습니다. 자, 그럼 이때 보세요. 이처럼 포트폴리오 구성 자산수를 늘림에 따라서 비체험은 감소한데 무엇 때문에 것인가? 바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자산마다 이처럼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자산마다 수익률의 움직임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를 수 있겠죠. 지금 수익률 움직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 움직임이 다른 걸 섞어서 그만큼 위험은 더 줄어드는 것이다. 어떠냐? 비체험이 더 줄어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 내용을 또 학습을 해야 되겠네요. 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 자산수를 늘림에 따라서 비체계적 위험이 감소한다. 뭐 때문입니까? 바로 포트폴리오 자산마다 수익률의 움직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수익률의 움직임에 대해서 설명이 좀 돼야 되겠습니다. 수익률의 움직임의 방향성을 설명하는 개념이 있어요. 개념인데, 자, 공분산이라는 게 있어요. 공분산. 참고 말하세요. 이 부분은. 자, 공분산이 있어요. 공분산은 두 자산의 수익률의 움직임을 측정한 값이에요. 그렇지만 공분산 이 값을 측정하다 보면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 사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상호 비교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분산을 표준화시킨다는 이야기예요. 이 공분산을 표준화시킨다는 겁니다. 지금 공분산을 표준화한 값이 바로 뭡니까? 상관계수다라는 겁니다. 상관계수다. 상관계수는 기호로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씁니다. 조금 속된 표현이지만 콩나물 대가리처럼 생겼잖아요. 기호로 이렇게 쓴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돌렸으면 되는 겁니다. 쓴다. 사실 이건 읽을 때는 우리가 로 이렇게 읽습니다. 로 이렇게 읽는다. 그럼 지금 상관계수는 공분산을 표준화시킨 값이기 때문에 당연히 값의 범위가 정해지겠죠. 그래서 상관계수의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이 되겠다. 자, 보세요. 상관계수의 값은 어디서부터 가요? 0에서 1입니까? 아니에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을 지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관계수는 공분산할 때 표준한 값이라고 했어요. 공분산 뭡니까? 두 자산의 A와 B, 이처럼 두 자산의 수익률의 움직임 방향성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이를 표준화시킨 게 상관계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관계수도 두 자산 수익률의 움직임 방향성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공부사는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 상관계수도 이해가 좀 되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상관계수의 값의 범위는 상관계수 값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했어요? 이제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의 값을 지닌다 할 수 있겠죠. 이때 상관계수의 값이 플러스 값이라는 이야기예요. 양의 값이다 할 수 있겠죠. 이건 뭘 뜻인가? 두 자산의 수익률의 움직임의 방향이 같은 경우예요. 방향이 같은 경우라서 A가 5% 상승하면 B는 어떻습니까? 3% 상승하겠다. A가 3% 하락하면 B는 어때? 5% 하락한다. 이처럼 방향이 같은 경우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상관계수가 플러스 값이다 이런 의미예요. 다음, 자,
예, 이때를 우리가 흔히 정의 상관 관계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음 자, 상관계수가 1입니다. 1이면 어떻습니까? 방향과 크기가 같은 경우예요. 자, A가 5% 올라가면 B도 어때? 5%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A가 3% 떨어지면 B도 어때? 3% 떨어진다는 거. 둘이 똑같이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둘이 똑같이 변한다. 이게 이제 상관계수 값이 1인 경우다라는 거. 이때를 우리가 뭡니까? 완전 정의 상관 관계에 있다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다음 상관 계수의 값이 마이너스 값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이제 부의 상관 관계에 있다. 이때는 자 수익률의 움직임 방향이 다른 경우입니다. 자 A가 5% 상승했어요. B는 어때? 3% 하락한다. 이처럼 방향이 다른 경우예요. A가 3% 하락합니다. B는 어때? 5% 상승한다. 이처럼 방향이 다른 경우다. 자, 조금 전에 저희 상관 계수값이 플러스 값입니다. 자, 정의 상관관계에 있다. 이건 뭡니까? 방향이 똑같다 그랬죠? 방향이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A가 5% 올라가면 B는 어때? 3% 올라간다. 지금 방향이 똑같다는 이야기. A가 3% 하락하면 B는 5% 하락한다. 지금 방향이 똑같은 경우예요. 똑같은 경우. 예. 그렇지만 완전 정의 상황에 있다. 그럼 방향과 크기가 똑같은 경우죠. 똑같이 변하는 경우다 생각하시고. 자, 상관계수 값이 마이너스 값이에요. 부의 상관관계에 있다. 이건 방향이 어때? 서로 다른 경우다. 그러면 A가 5% 상승하니까 B는 어때? 3% 하락한다는 이야기예요. A가 3% 하락하니까 B는 5% 상승한다. 이 방향이 다른 경우. 이때가 상관계수 값이 마이너스다. 부의 상관관계에 있다 표현합니다. 다음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에요. 이때를 어떤 우리가 완전 자 부의 상관 관계에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자 어떤지 방향은 반대지만 크기는 똑같은 경우에 A가 5% 상승하면 B는 어때? 5% 하락한다는 이야기예요. A가 3% 하락합니다. B는 어때? 3% 상승한다. 지금 방향은 반대지만 크기가 똑같은 경우가 바로 이제 상관계수 값이 마이너스 1 완전 부의 상관관계에 있는 경우다. 이렇게 용어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여기서 이제 그럼 처음 상관계수 값이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자 1에 가까울수록 두 자산의 수익률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유사해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상관계수가 1이면 어때? 둘이 똑같이 변한다는 이야기. 자 보세요. 상관계수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어때? 자 플러스 값이 되겠죠. 당연히 방향이 같잖아요. 그죠? 방향이 같으니까, 자, 수익률 움직임은 유사해진다 할 수 있겠죠. 그리고 1이면 둘이 똑같이 변한다 했죠. 똑같이 변하니까, 자, 1에 가까울수록, 자, 수익률 움직임은 유사해진다 표현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반면, 상관계수 값이, 자, 마이너스 1에 가깝다는 이야기. 이처럼 상관계수 값이, 이처럼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두 자산의 수익률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상이해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상이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보세요. 상관계수 값이 마이너스 값이면 수익률의 움직임 방향이 반대로 그랬잖아요. 반대. 그리고 마이너스 1이면 자 방향은 반대면 크기가 똑같은 경우를 했습니다. 이처럼 잘 이해하세요. 상관계수의 값이 자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두 자산의 수익률의 움직임은 어때? 유사해진다. 그래서 1이면 둘이 똑같이 변하는 경우가 되겠지요. 다음 상관계수 값이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두 자산의 수익률의 움직임은 어때? 상이해진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이면 정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정반대로 똑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자. 정반대로 방향이 반대로죠. 크기가 같은 경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또 정리를 해봅시다. 자 보세요. 상관계수의 값이 이제 1이란 이야기예요. 1. 이처럼 두 자산의 수익률 움직임의 상관계수의 값이 1입니다. 이때는 뭡니까? 완전 정의 상관관계에 있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상관계수 1이면 완전 정의 상관에 있다. 이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둘이 똑같이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방향도 같고 크기도 같고 둘이 똑같이 변한다. 그럼 똑같이 변하는 거 둘 섞어놔 봐야 위험 감소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상관계수 값이 1이면 둘이 섞어놔 봐야 위험 감소 효과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 감소 효과다 또는 뭐 분산 효과, 포트폴리오다 변수겠죠. 위험 감소 효과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지만 상관계수 값이 1만 아니라면 여튼 수익률 움직임이 다르긴 다르잖아요. 지금 수익률 움직임이 다르기 때문에 섞어 놓으면 위험을 어때? 줄여볼 수가 있다라는 상관계수가 1만 아니라면 자, 위험 감소 효과는 어땠습니까?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설령 상관계수의 값이 0이라 할지라도
위험 감소 효과는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자, 상관계수가 1이면 둘이 똑같이 변형됐어요. 그럼 똑같이 변형 둘 섞어놔 봐요. 위험은 줄어든가 안 줄어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상관계수가 1이면 위험 감소 효과는 존재치 않는다. 위험 감소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없다. 그런 겁니다. 1만 아니라면 여튼 얼마나 다르든가 수익률 움직임은 서로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섞어놓으면 위험 감소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설령 상관계수가 0이랄지라도 위험 감소 효과는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은 이것은 상관 계수의 값이 낮을수록 수익률 움직임이 상해지죠. 그럼 수익률 움직임이 다른 데서 섞어놓을 때 그만큼 위험은 더 많이 줄어든다 할 수 있겠죠. 상관계수가 낮을수록 위험 감소 효과는 어떻습니까? 커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상관계수가 가장 낮은 게 얼마입니까? 0입니까? 아니에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지요. 네, 마이너스 1이다. 자,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간다 그랬지요. 그래서 상관계수가 가장 낮은 게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다. 이때 우리 그때 완전 부의 상관관계에 있다 표현하겠죠. 이때는 어떤지 위험 감소 효과가 최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상관계수 값은 낮을수록 위험 감소 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면 위험 감소 효과는 최대가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상관계수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이때 즉 완전 부의 상관계수 때, 이때는 투자 비중을 조절한다는 이야기예요. 투자 비중을 조절하겠다라는 겁니다. 투자 비중을 조절하다. 이건 이런 의미예요. A와 B에 투자하는데 A의 투자 비중 60%, B의 40%다. 이것은 투자 비중이 있다는 이야기. 이 투자 비중을 조절한다는 이야기. 그래서 상관계수 값이 마이너스 1일 때는 이처럼 두 자산의 투자 비중을 조절해서 비체계적 위험이 0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상관계수 값이 마이너스 1을 할지라도 체계적 위험은 줄어듭니까? 안 줄어듭니까? 안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드는 건 뭡니까? 비체계적 위험이다. 그래서 상관계수 값이 마이너스 1이다. 이때는 투자 비중의 조절을 통해서 비체계적 위험을 0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다. 아무리 상관계수 값이 마이너스 1을 할지라도 체계적 위험은 줄어든가 안 줄어든가? 안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드는 건 뭡니까? 비체계적 위험에서 비체험을 0으로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자, 우리는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위험을 많이 줄이고자 하겠죠. 그럼 위험을 많이 줄이기 위해서는 두 자산의 수익률의 움직이면 상관계수 값이 클수록 유리할까요? 작을수록 유리할까요? 그렇죠. 상관계수 값이 작을수록 유리하다. 자, 보세요. 상관계수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위험 감소 효과는 커진다 그랬지요. 그래서 우리가 위험을 많이 줄여서는 상관계수 값이 낮은 두 자산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게 유리하다 할 수 있겠지요. 다음 또 자, 우리 시험에 이런 질문도 출제됐던 겁니다. 자, 두 자산의 수익률의 움직임이 유사한 추세를 볼 것으로 예측된 부동산의 분산 통계가 좋다. 아니지요. 잘못된 표현이죠. 자, 이건 여러분이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지금 위험 감소 효과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위험 감소 효과다 또는 분산 투자 효과다. 포트폴리오 할 수 있겠는데, 자, 보세요. 상관계수가 어떤지 상관계수 값이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투자 수익률 우리가 유사해지죠. 그래서 오히려 위험 감소 효과는 어떻습니까? 줄어든다는 이야기예요. 줄어든다서 상관계수가 1이면 둘이 똑같이 변하니까 위험 감소 효과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지요. 반면 상관계수 값이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수익률 움직임이 상회하기 때문에 섞어놓으면 위험은 더 많이 줄어들어서 위험 감소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일 때 위험 감소 효과는 최대가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 위험을 많이 줄이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위험 감소 효과를 크게 얻기 위해서는 두 자산의 수익률 움직임이 유사한 추세를 보일수록 유리할까요? 상이한 추세를 보일수록 유리할까요? 그렇죠. 상이한 추세를 보일수록 유리하다. 사실 우리가 앞에서 것처럼 상관계수 값이 낮을수록 위험 감소 효과는 커지기 때문에 우리 포트폴리오 구성도 상관계수가 낮은 두 자산 구성이 유리하다 그랬죠? 결국은 상관계수 값이 낮을수록 수익률 움직임은 상이해진다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수익률 움직임이 상이할 것으로 예측되는 부동산에 분산 투자하는 게 더욱더 유리한 방법이다. 그만큼 위험을 더 많이 줄여볼 수 있다. 위험 감소 효과를 크게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듣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인류에서 우리가 상관계수도 배웠던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교재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290페이지 보세요. 290페이지는 하단에 양과로 2번 포트폴리오 총 위험이다 소개되고 있지요. 그래서 박스에 포트폴리오 총 위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의 합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편괄 1번 체계적 위험 설명 다 드렸지요. 다음 페이지 편괄 2번 비체계적 위험 설명 다 드렸습니다. 이제 교재 읽어보셔도 될 내용들이에요. 다음 하단 봅시다. 하단 보시면 양 3번 위험 감소 효과다 또는 분산 효과, 포트폴리오 효과다. 우리 여기서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자, 위험 감소 효과다. 자, 분산 효과다. 포트폴리오 다 같은 의미였죠? 뭘 때문입니까? 포트폴리오는 자산수를 늘림에 따라서 비체계적 위험이 감소한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의미한다 생각하시고 이게 뭐 때문입니까? 포트폴리오 반대는 자산들의 수익률 움직임이 어때?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하단 내려봅시다. 내리시면 평균 1번 상관계수의 의의다 소개되고 있는데 자, 우리 교재 한 번 더 살펴드립니다. 상관계수란 두 자산의 수익률 움직임의 방향성을 설명하는 개념이라고 했지요. 자, 다음 주 보세요. 이제 공분산을 표준화시킨 것으로서 상관계수 값에 보면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에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 잘 보세요. 상관계수 값은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에 존재한다. 0이 아니에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봅시다. 두 자산의 수익률의 움직임이 유사할수록 상관계수 값은 1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래서 말했죠. 상관계수 값이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두 자산의 수익률의 움직임은 어때? 유사해진다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두 자산의 수익률의 움직임이 똑같으면 상관계수 값은 1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를 완전 정에 상관하게 있다. 그래서 완전 정에 상관하게 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두 자산의 수익률의 움직임이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똑같다. 그래서 방향도 같고 크기도 같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완전 정에 상황한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동그라미 3번 봅시다. 두 자산의 수익률 움직임이 상이할수록 상관계수 값은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수익률 움직임이 이제 어떤지 처음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수익률 움직임은 어때? 상이해진다. 자, 보세요. 상관계수 값이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두 자산의 수익률 움직임은 어때? 상이해진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자, 다음 동그라미 4번 보세요. 두 자산의 수익률 움직임이 정반대라는 이야기야. 방향은 반대지만 크기가 같겠죠? 자, A가 5% 올라가면 B는 5% 떨어진다. A가 3% 떨어지면 B는 어때? 3% 올라간다. 이처럼 방향은 반대지만 크기가 똑같은 경우입니다. 자, 이때 상관 계수값은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를 어때? 완전 부의 상관관계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다음 평괄의 2번 봅시다. 또 1번 상관 계수값이 자, 1이라는 이야기예요. 완전 정에 상관하게 있다. 이때는 위험 감소 효과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지요. 즉, 두 자산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할 경우 포트폴리오 포함된 개별자산 수익률간 상관계수 값이 1인 경우에는 위험 감소 효과, 분산 효과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 2번 상관계수 값이 1만 아니라면 위험 감소 효과는 존재한다라 그랬지요. 즉,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개별 투자 간의 상관관계가 완전 정에 상관관계있지 않으면 그렇죠. 상관계수 값이 1만 아니라면 분산을 통하여 투자금을 어때? 줄일 수가 있더라. 왜? 상관계수 값이 1만 아니라면 위험 감소 효과는 존재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다음 동그라미 3번 상관계수 값이 낮을수록 위험 감소 효과는 커지는 거지요. 동그라미 4번 상관계수 값이 마이너스 1이다. 완전 부의 상관관계에 있다. 이때부터 위험 감소 효과가 최대된다 그랬지요. 다시 동그라미 5번 상관계수 값이 완전 부의 상황이었을 때, 자, 마이너스 1이었을 때, 자산 구성 비율을 조정한다. 투자 비중을 조정, 같은 의미예요. 투자 비중을 조절하면서 비체계적 의미 0인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도 있다. 아무리 상관계수 값이 마이너스 1이 할지라도 체계적으로 줄일 수 없다. 줄 수는 뭡니까? 비체계적 위험이다. 그래서 이때 마이너스 1이었을 때, 즉 완전부의 상황이 있다. 이때는 투자 비중이 조절돼서 비체계적음을 0으로도 만들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때는 위험 감소 효과를 크게 얻어야 되죠. 즉 위험을 많이 줄일 수 있다. 위험을 많이 줄인다는 게 뭡니까? 위험 감소 효과를 크게 얻는다는 이야기죠. 이래서 상관계수가 낮은
투자선호 포트폴리오 구성에 유리하다. 또한 수익률 움직임이 상회할 것으로 예측되는 부동산은 때 분산 통계 유리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포트폴리오 위험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과 위험이다. 여기서부터 선택 이론까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